나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근데요, 자식이 다섯이면 뭐합니까? 돈 냄새 맡으면 엄마도 모르는 척 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누군가한테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올해 70이 훌쩍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5 남매를 키우며 살았어요. 참 억척스럽게도 살았죠. 예전에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어요. 남편 덕을 못 보면 자식 덕도 못 본다고. 웃기죠. 그 말이 어쩜 그렇게 맞아 떨어지던지. 나는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단 한 번도 덕이라는 걸 못 봤거든요. 남편은 내 나이 36, 젊은 과부로 날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애들이 아직 하나같이 어린 나이였어요. 정신 놓고 주저앉아서 울 틈도 없었죠. 엄마는 강하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걸지도 몰라요. 나는 장사도 했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살다 보니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픈 날도 있었고요. 한겨울 생선 손질하다가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어서 칼을 제대로 못 잡은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문 닫은 적은 없었어요. 왜냐고요? 나 없으면 애들 굶잖아요. 그때는 과부라는 것 자체가 수치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 어떤 남자 손님은 생선 사러 와서는 말을 거들먹거리며 이래요. 아줌마, 웃으면 생선도 더 맛있을 텐데. 그 한마디에 속에서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손님 머리에 굵은 소금 한 움큼 뿌려버렸어요. 그게 나야. 그런 식으로 나를 지켰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지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안에 고요한 전쟁이 시작됐죠. 5 남매 한 놈도 손 안 가는 애가 없었어요. 그중 첫째랑 둘째는 참 기특했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조그만 손으로 어깨 주물러주고, 엄마, 오늘은 내가 설거지도 다 했어. 그런 말 한마디에 눈물 나게 고마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날엔요, 나도 그래. 나도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건 한때였어요. 애들이 크니까요. 그 애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크면서 하나둘 변해가더라고요. 첫째는 공무원이 됐고 둘째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애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날이에요. 그래,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게 다였어. 너희만큼은 흙길 안 밟게 하려고 발바닥이 터지도록 뛰었어. 그랬는데 어쩌다 내 말년이 이렇게 됐을까요? 5이나 되는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떠나고 나니 나는 점점 엄마가 아니라 돈 나오는 현금 지급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하나 진짜 엄마가 괜찮은지 묻는 자식이 없어요.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돈 필요하면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나는 자식들한테 뭐 대단한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 괜찮아? 엄마,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보다, 엄마, 돈 좀 줄 수 있어? 엄마, 이번만 도와줘. 이 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몸이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엄마가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게 내 말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돈이 많진 않았지만 생선 장사로 애들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잘 살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그 기특하던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삶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생선 손질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니 맞으시죠? 아드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숨이 턱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죽어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소리치며 병원으로 달려갔죠. 손에 칼을 쥔 채 생선을 던져놓고 맨발로 뛰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 그냥 장난이면 좋겠다.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도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내부 고발을 당했다나 뭐라나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 감당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 친구들이 아들 흉을 보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내 안에 뭔가가 끊어졌어요. 내 새끼는 억울해서 죽은 거야. 지금이라도 그 누명 내가 벗겨줄 거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장례 끝나고 나는 시청 앞에서 팻말을 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내 아들 억울하게 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해 주세요. 이렇게 써붙이고요. 몇 달을 그렇게 울고 싸우고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들을 고발했던 동료가 거짓말로 아들을 모함한 거였어요. 질투였대요. 아들이 승진 빠르다고. 근데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속은 후련했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어요. 이제 누가 장날마다 전화해서 엄마, 허리 괜찮아. 오늘 무리하지 마. 이런 말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나머지 자식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경 잃고 누나 보내고 좀 달라질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는 형 장례식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돈이냐. 그랬더니 둘째는 회사 잘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적금도 다 깨졌어. 와이프가 펑펑 써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요. 그놈의 형 죽고 없으니까 내가 장남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장남이면 장남답게 살아야지. 엄마 돈이 지 상속금인 줄 알아요. 하루는 얘 집에 가봤어요. 문 열자마자 술병 붙들고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등을 쳤어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누가 차려줘? 네 마누라는 다 빼먹고 도망가고 넌 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 말을 했을 때도 둘째는 대꾸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정말 한심하고 속이 다 뒤집혔어요. 그리고는 셋째 딸, 그 얌전했던 애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집 학부모랑요. 사위가 저보고 장모님, 딸 좀 데려가세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집에 가봤더니
셋째는 신발도 안 신고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억울할 일이냐? 다그쳐 물었더니 술 먹다가 만났고 학부모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혼 서류 받아들고 사위는 집 나가버렸고 셋째는 제 앞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입장에서요.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내 딸 맞냐?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둘씩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그땐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막내는요. 뭘 좀 한다 싶더니 차를 사달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가 있어야 출근을 하지. 차 없으면 나 평생 일 안 할 거야. 자기 인생을 담보로 엄마를 협박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얘를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세상이 잘못된 건가? 끝도 없는 생각 속에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더는 안 속는다. 이제 더는 주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인생, 더는 자식들한테 허투루 쓸 수 없다고요. 근데 세상 일이란 게 한 번 마음 먹었다고 쉽게 되질 않아요. 막내가 그놈이 기어이 오토바이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선가 헐값에 샀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이거 내가 산 거야. 차는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 다닐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가 그 오토바이 사고로 갔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 눈앞에서 시동을 거는 아들이 정말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냐. 그걸 타고 다니다 또 무슨 일이 나면 그때도 나한테 손 벌릴 거냐. 그랬더니 막내는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니까 처음에 차 사달랬잖아. 그때 사줬으면 이 고생 안 했지. 이제는 협박도 대놓고 하더군요. 엄마, 나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고라도 나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 말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놈은 정말 엄마 마음 이용해서 평생 편하게 살 궁리만 했던 거구나.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너 정말 그 오토바이 타고 어디 부딪혀 죽겠다면 마음대로 해. 근데 네 장례식은 못 치러준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자식 장례 치르게 생겼냐. 그 말에 막내는 삐죽거리더니 오토바이 끌고 나가버렸어요. 타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오토바이 어딜 끌고 가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에서 막내까지 내려놨어요. 아무리 막내라도 이건 아니었어요. 내가 뭘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식 노릇 좀 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입맛도 없. 몇 달 사이 체중이 쭉 빠지더니 결국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합병증 위험이 크다며 이제 장사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서서 생선 썰던 내 손, 이제는 칼을 쥘 힘도 없어졌구나 싶었죠. 장사 접는 날 가게 옆 언니가 제 손 꼭 잡아줬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몸 먼저 챙겨야지. 그 말 듣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던 말. 언니, 나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 오랜만이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누웠는데 누워있는 것도 마음 편치가 않아요. 가게 접었다는 소식이 퍼졌는지 또 둘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생활비 좀 보내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이 말에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어요. 네 엄마는 지금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돈 타령이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돈이냐? 그랬더니 둘째가 헛웃음 치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나이면 호상이야. 엄마도 죽을 준비나 해. 그 말 듣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애들을 키웠나 싶더군요. 그러면서도 눈물은 나요. 내 자식인데 그 말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 이후로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퍼졌는지 어느 자식 하나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병원 가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샀던 땅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자식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엄마가 뭘 안다고 땅을 사. 그 돈이면 우리한테나 주세요. 땅은 부자들이나 사는 거야. 다 그렇게 말렸었어요. 근데 그 땅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몇 배가 뛰었다는 소식과 함께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살았던 걸까? 그리고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땅 추천해줬던 친구가 신나서 말했죠. 야, 내가 그 땅 사라 그랬지. 내 말 들은 게 인생 대박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 내 인생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놀랍게도 안 보이던 자식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땅값 오른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전화가 안 오던 애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이 참 묘했죠. 맨 먼저 넷째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때 샀던 땅 진짜 많이 올랐대. 나 이번에 사업 하나만 살리면 되는데, 엄마, 제발 이것만 도와줘. 이번엔 진짜야. 그 말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내가 아파서 생선 가게 문도 못 열고 살 빠져서 병원 다닐 땐 전화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사업 좀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고, 우리 힘들면 엄마도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래요. 그럼 나는 아플 때 왜 가족 하나 없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둘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낡은 캐리어를 질질 끌면서 말이죠. 엄마, 나랑 같이 살자. 경도 없고 이제 내가 장남이잖아. 당연히 내가 엄마 모셔야지. 그러니까 그 땅 나한테 상속해줘. 나는 그 말에 정말 웃음도 안 나왔어요. 네가 나를 모신다니 그동안 했던 짓은 다 잊었나 싶더군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날 모시겠다고. 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마누라도 도망간 주제에 모시긴 누굴 모셔. 내가 널 업고 살아야겠더라.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경 없으면 내가 장남 아니에요. 경한텐 그리 잘해주더니 나는 왜 안 돼요? 참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 듣고 옆에 있던 넷째가 또 끼어들어요. 누나 바람 피우고 이혼당하고 엄마는 우리 부부만 믿고 살았잖아. 이번 사업만 좀 살리면 엄마 모시고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하, 그런 말이
위로가 되긴커녕 어떻게 이렇게 속 보이는 말만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엄마고 돈 없으면 투명인간인가 봐요. 그날 밤은 정말 한숨이 안 그치더라고요. 벽만 바라보고 누워서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웠나.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막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끌고 와서 그놈의 짓거리 또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 차 사는 거 미뤘잖아. 근데 형들도 다 도와줬다며. 난 왜 안 해줘? 내가 그래도 엄마 장사할 때 시장에 가끔 왔다 갔다 했잖아. 그 말의 순간 욱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네가 시장에 왔다 갔다 한 건 나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돈 구걸하러 온 거였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나 이제 니들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내가 니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자 애들이 서로 내가 더 엄마랑 살아야 한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기 참담하더군요. 애비 없는 집 자식들이 그 모양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에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돈 생기면 다들 엄마 찾고 돈 떨어지면 다들 사라지지 않냐. 나 그런 엄마 아니야. 그날 이후 나는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내가 가진 거 이대로 두면 이 자식들 분명히 법적으로라도 뜯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젠 내 인생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다. 아무도 날 안 챙기니까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젠 더는 기대하지 말자. 그냥 나한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정말 웃겨요. 마음먹고 버티면 또 이상하게 그 마음 흔들릴 일이 생겨요. 며칠 뒤였어요. 넷째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 조그만 손.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앞세워서 오는데 순간 마음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했던 애가 웬일로 이렇게 찾아왔나 싶었죠. 속으론 분명히 또 돈 때문이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아이 얼굴 보니까 쉽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애는 그저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 초코우유 먹고 싶어. 그 말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뒤에 있던 넷째가 말했어요. 엄마, 당뇨 있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좋다길래 사왔어요. 사위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했어요. 사위도 양손에 뭘 바리바리 들고 와서 장모님, 몸에 좋다는 거라길래 챙겨봤어요. 당뇨엔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몸 걱정한다고? 돈 생겼다고 소문나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도 꾹 참고 고맙다고는 했어요.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딸이니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약 먹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자꾸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결에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방문을 열고 나가봤죠. 그런데 딱 걸렸어요. 넷째가 내 장롱 열고 현금 봉투를 꺼내고 있었어요. 진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자 넷째가 놀라서 움찔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 돈 좀 주세요.
내가 엄마 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그래?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게요? 엄마, 기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 장롱 뒤져서 돈 꺼내는 딸이 그게 내 자식이라니. 그 순간 베개를 들어서 딸을 향해 던졌어요. 가, 이년아. 나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어디서 도둑질이야. 근데요. 그 딸이 대답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형한텐 그렇게 퍼주고 살아있는 자식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 형은 자살까지 해놓고 엄마는 누명 벗겨주겠다고 시청 앞에서까지 시위했잖아. 그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냐? 그 말 듣고 다리가 툭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자식들은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전혀 모른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아니요. 울다가 말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이젠 슬프지도 않아요. 그저 허탈하고 공허했어요. 그렇게 나는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이 땅, 이 돈, 이 인생, 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남기지 않겠다. 지금까지 나는 자식들한테 엄마였지만 앞으로는 그냥 나 하나만 위한 인생을 살기로요.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자. 늙은 몸 하나 남았어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챙기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그 땅을 팔았어요. 제 이름으로 깔끔하게 등록돼 있었고 생각보다 금방 매매가 성사됐어요. 잔금까지 들어오고 나니까 진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돈은 누구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거다 싶었죠. 근데 사람 입이 참 빠르잖아요.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내가 땅 팔고 돈 생겼다는 얘기가 어디서 새나갔는지 그날 저녁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엔 안 받았어요. 근데 계속 오니까 하나 받아봤어요. 둘째였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형 대신 내가 엄마 챙길게. 그 돈 나한테만 맡겨줘.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 듣자마자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형 대신 네가 뭘 챙겨. 네 형은 나를 챙기려다 죽은 애야. 네가 그 자리를 운운하는 거 그 애한테 모욕이야.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그 뒤로도 셋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진짜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할게. 우리 다시 가족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말 옛날 같으면 가슴이 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정신 차릴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요. 넷째는 문자까지 보냈어요. 엄마, 나 애 키우면서 살기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 옆에 붙어서 진짜 잘할게. 그 문자를 보는데 예전 그 장롱 속 봉투 꺼내던 모습이 눈앞에 훤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일 없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상속인 지정 기부 상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 떠나면 그 재산이 병원에 기부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 치료하는 데 쓰이고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아이들한테 그 돈이 도움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상담사분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자녀분들한테는 상속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손으로 제 자식 장례도 치러봤고 제 손으로 도둑도 받고요. 이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오는데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비워지니까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넷째가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양손 가득 과일이랑 보약 들고 엄마, 아파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잘할게. 우리 손주 보면서 같이 살자. 순간 손주의 얼굴 보니까 가슴 한켠이 또 저릿했어요. 근데 그 아이 옆에서 넷째가 또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형제들 중에 애 키우고 자리 잡은 건 나밖에 없잖아. 엄마도 나한텐 기대야지.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래서 왔니? 뭐 좀 얻어가려고? 그랬더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아프면 우리가 돌봐야 하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좀 나눠줘. 참, 정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너 같은 딸이랑 사위, 난 둔 적 없다.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그 말에 애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엄마, 왜 그래? 손주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 내가 애한테 가르친 게 뭐냐? 돈 앞세워서 친할머니한테 손 내미는 법이나 배우게 하겠지. 그리고는 문을 열고 말했어요. 나가. 나 이제 너희 같은 사람은 가족 아니야. 남보다 더한 남이야. 문을 닫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뭔가 싸운 것도 아니고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던 존재들을 이제 더는 가족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살다 보면 사람도 마음도 정리해야 내가 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TV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 노후의 행복은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참, 별말을 다 하네 싶다가도 딱 내 얘기 같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나만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바로 다음 날 남은 돈 일부를 정리해서 병원에 기부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나처럼 버림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기부 증서를 받는 날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족분들께 알리셔도 될까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내 가족 아니에요. 그냥 한때 내 자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하고 나니까 진짜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이란 말에 너무도 얽매여 살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무조건 참아야 하고 무조건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며칠 뒤엔 은행에 가서 남은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 쪽으로 설정해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쓰려고요. 누가 뭐래도 이제 내 삶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소풍도 가고 책도 읽고 좋은 음식도 사 먹고
평생 생선 비린내만 맡고 살았으니 이제는 꽃냄새도 좀 맡으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히 조심히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둘째가 다시 찾아왔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현관 앞에서 쭈그려 앉아 뭔가를 중얼중얼하길래 도어락 스피커로 들었죠.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 이번엔 다르다고. 이제 형도 없고 나라도 엄마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이젠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로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너한테 엄마 아니야. 넌 나한테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야. 앞으로 이 집엔 오지도 마. 그리고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어느 자식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고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괜찮았어요.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속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뺏길까 조마조마할 것도 없고 그냥 내 숨소리 들으며 내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요,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내가 편안해지니까 몸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오래 살겠단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킨 돈으로 누군가를 살렸고 내가 정리한 가족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이제서야 한 거겠죠. 요즘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부터 봐요. 햇살이 들면 참 고맙고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좋은 날이 됐어요. 이젠 시장 소음도 전화벨 소리도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불안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 돼서야 알게 됐네요. 요 앞 공원에 가끔 산책도 나가요. 봄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엔 낙엽 밟는 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젊을 땐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예쁜 것들 다 옆에 있었는데 늘 바쁘다고, 늘 힘들다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요즘엔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그릇을 닦으면서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게 좋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그냥 나답게 살아요. 가끔은요. 첫째, 생각이 나요. 엄마, 오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장사해요. 엄마, 김장할 땐 꼭 전화 줘요. 같이 할게요. 그 애는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야 그 빈자리가 참 크네요. 그래도요. 이제 그 아이를 떠올릴 땐 슬프기보단 고맙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내가 자식한테 받은 유일한 위로 그게 첫째였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엔 그 애가 좋아하던 노래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틀어요. 혼자 앉아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으면 마치 옆에서 어깨 토닥여주는 것 같거든요.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 버텼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안 남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쌓아온 하루하루가, 내가 견뎌낸 시간들이 나를 꼭 안아줘요. 요즘엔 웃어요. 혼자 있어도 웃고
마당에 핀 꽃 보며 웃고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웃어요. 그렇게 웃다 보며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아, 내가 드디어 나로 살고 있구나.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누구의 아내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울고 있다면, 누구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제발 그 마음 나부터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배우자도, 세상 누구도 나만큼 나를 챙겨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하세요. 저는요, 이제야 조금 행복해졌어요. 뒤늦게 피는 꽃도 향기가 나는 법이니까요. 내 인생, 이제는 진짜 내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제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당신도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